어머니는 식사 후 설거지 몇 개를 도와주시러 오셨을 뿐입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남편의 고함이었습니다. 멍청하긴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들어요.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 떨리는 손을 어쩌지 못하셨고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3시간 후 시댁 식구 모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4층 집에서 저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대체 무엇이 5년 동안 순하디 순했던 아내이자 며느리를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저 멍청이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어째서 시댁 식구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깨진 그릇 하나가 지난 세월 제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불씨가 될 줄 알았다면 아마 그날 어머니를 위해 현관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은 평생 밭일만 하며 고생하셨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낡은 갈색 옷차림에 직접 키우신 사과와 배 몇 개가 담긴 과일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줍으면서도 환한 어머니의 미소는 딸을 보러 온 기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맞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실 거면 미리 전화하시지.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어머니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몇 걸음 안 되는데 뭘. 그리고 시댁 식구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딸내미 집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시골은 많이 한가하신가 봐요. 제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어머니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사부인. 김 여사님은 대꾸도 없이 흥소리를 내며 휙 돌아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을 차리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부엌으로 나르자 어머니가 뒤따라오며 설거지를 도우려 하셨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앉아서 좀 쉬세요. 괜찮다. 설거지 한두 개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시골에선 손님 오면 다들 한 손씩 거드는 게 일인데 그릇 하나만 씻을게.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마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세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의 싸늘한 공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말리려던 순간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백자 그릇이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어머니는 발치에 깨진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실수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죠. 3초도 되지 않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깨진 그릇 조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그릇,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쌍으로 사오신 건데 하나 깨지면 이게 뭐가 돼요? 멍청하긴. 저는 마치 뺨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떨리는 두 손은 허공을 헤매다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사위가 아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대신 한마디라도 해주길, 당신을 변호해 주길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다가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사건 현장을 감식하듯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칠칠 맡기는. 시골에선 비싼 그릇은 어떻게 잡는지 안 가르치나 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그릇일 뿐이잖아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그냥 그릇,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아무나 끌어들여서 집안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신문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런 식이었습니다. 침묵이 무기인지 비겁함인지 저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급히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새 그릇값을 물어드릴게요. 이 그릇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격이고 사는 방식의 문제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요. 이 집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는 참지 마세요.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끌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는 나의 보금자리라 믿었던 그 집은 이제 경멸의 이끼로 뒤덮인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단단히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출구가 아니라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기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옆에서 걷는 어머니의 갸녀린 어깨가 걸음마다 작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내려갔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는데 익숙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아직 붉은 기가 남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냥 엄마가 시골 내려갈게.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시댁에서 너 미워하면 어떡하니? 엄마는 그게 걱정돼. 그 착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듯한 말이 제 뼛속까지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조용히 걷고 나지막이 말하며 애쓴 일도 불평 없이 하셨죠. 핀잔을 들어도 그저 웃어 넘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인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저 마른 여인이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집에서 그릇 하나 깼다는 이유로 멍청이라는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 저 사람들은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에서 무언가를 본 듯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아주 단호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제가 사두었던 시집살이 중 유일한 저만의 쉼터였던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실에 쉬게 하고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함께 자겠다며 몇 달 동안이나 저 혼자 잠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시아버지의 냉담한 침묵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제 목소리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예금 통장, 오래된 계약서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전혀 존재를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제 주거래 통장에는 약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 금융회사에 다닐 때부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20%를 이곳으로 빼돌려 마치 비상 탈출구를 마련하듯 조용히 모아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아파트를 살 때 도와주었던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있는 주택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내로 최대한 빨리 뵐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끊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부드럽게 다듬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방식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저는 침대에 몸을 던져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내 집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가.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를 향한 모욕을 애써 못 본 척했던가.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고,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도 타일 바닥에 떨어진 백자 그릇보다 더 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참았어.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떠나기 전에 얼마나 더 배은망덕해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누군가는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6년간 그 집에서 살면서 제 어머니와 제 살칸에 얼마나 많은 작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왔는지 보지 못했으니까요. 강남의 대로변에 위치한 그 4층 집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남편 민준 씨가 산 게 아닙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할부금을 갚고 있던 집이었죠. 당시 저는 금융회사에 다녔고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했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4년 가까이 일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아직 수습 마케터였고 사회생활 2년 차에 월급도 뻔해서 집 할부금 한 달치도 내기 벅찼습니다. 결혼 후 그는 가구 비용 일부를 보태 식탁과 몇 가지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금세 왜곡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집을 샀어. 아주 장하다니까. 장가 가자마자 바로 강남에 떡하니 집을 마련했잖아. 며느리가 아주 복이 터졌지.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공을 다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면 모두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와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김 여사님은 제게 남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로 산 건데 굳이 주소 이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시집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지. 명의가 뭐 그리 대수야. 여긴 우리 집안의 집이야.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달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제안했습니다. 너희 둘만 살기엔 집이 너무 넓다. 우리 부부가 며칠만 올라가서 같이 지내면 더 좋지 않겠니?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불과 사흘 뒤 시아버지는 모든 짐을 싸들고 아예 눌러앉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시누이, 나영 씨까지 캐리어를 끌고 와 3층을 전부 차지해 버렸습니다. 며칠이 5년이 되는 데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이 저를 보러 오실 때면 어머니는 늘 예전처럼 과일을 사오셔서 직접 껍질을 깎아 접시에 담아 온 가족에게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과일 봉지를 내려놓기 무섭게 김 여사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오셨네. 마침 잘 됐다. 부엌 가서 과일 좀 깎아와요. 우리 애들 먹게.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제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김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도 손 하나 거들어야지. 세상에 어느 집 사돈이 와서 밥상 차려주길 기다리고 앉아만 있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멋쩍게 웃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일일 거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시적인 일들은 반복되어 습관이 되었고 이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꼈던 시누이 나영 씨는 한 번은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런 시골 촌뜨기랑 우리 집안이 사돈이라는 게 진짜 쪽팔린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모든 사람이 언니 엄마한테 나쁘게 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을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눈을 한번 쓱 들었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엄마랑 아버지가 옛날 분들이라 그러시는 거지. 그 가벼운 한마디에 그가 결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치우도록 불임을 당하고 비꼬는 말을 들었던 일들을 말했을 때도 그는 그저 음음할 뿐 제 편을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때로 시어머니의 날선 말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조용히 설거지하는 모습에 시누이가 가끔 뼈 있는 말을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것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모든 부당함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 저는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어디까지 무심해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물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양쪽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살이 분별 잘하는 며느리이면서 효심 깊은 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쓸수록 저는 점점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집안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잔소리 앞에서 제 어머니를 지켜줄 만큼 가깝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오셨을 때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찐빵 꾸러미와 낡은 그물 가방에 담긴 과일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저 손 좀 씻어도 될까? 제가 밥상을 차리면 어머니는 옆에서 채소를 씻거나 물을 떠다 놓으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려도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영 불편해서 그래. 어느 날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어머니는 식탁 모서리에 겨우 걸터 앉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젓가락 부딪히는 것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반찬을 집어 어머니 그릇에 놓아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생선 한 점을 집어 드리자 시어머니가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자식한테 일일이 밥까지 챙겨달라고 하고 참. 저는 멋쩍게 웃었고 어머니는 당황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구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았지만 그는 여동생에게 달걀말이 하나를 더 집어주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타협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피곤하시다는 핑계로 일찍 모시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눈빛과 시누이의 비아냥을 숨겼습니다. 소위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편의 무관심을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집은 내 집인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이 제가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인내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비난받을 때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잔심부름을 할 때도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침묵할 때 저도 따라 침묵했습니다. 그날까지 깨진 것은 그저 그릇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샀다고 늘 자랑하던 하얀 백자 그릇 한 쌍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그 순간 제 안의 인내심도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이유는 한때 남편으로 선택했던 남자가 제 어머니 얼굴에 대고 멍청이라고 소리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젖은 손을 어찌할 바 모르고 억울하게 꾸지람 듣는 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 앞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서린 경멸, 2층에서 내려다보는 시누이의 눈에 스치는 통쾌함,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먹먹한 체념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하나 때문에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을 무시하는 가족과 더는 함께 살 수 없었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딸이 생긴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외할머니가 사위집에서 하녀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더 이상 양보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동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우셨던 바로 그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 믿었던 그곳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다고. 혼자 걷게 되더라도 저는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침묵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침묵은 잘못에 대한 동조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후 저는 어쩌면 모두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볼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누가 더 자기 편이 많은지가 중요할 뿐이었죠. 3일 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지는 않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기타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요. 엄마가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셔. 저는 똑똑히 들었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제대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고 비공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친정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간 며느리인 저는 피고인이 될 터였습니다. 제가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를 위해 누군가 일부러 청소라도 한 듯 했습니다. 의자 5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가운데 의자는 재판장의 자리인 양 조금 더 크고 높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시아버지 이 선생님이 찻잔을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늘 그렇듯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시누이 나영 씨가 다리를 꼰 채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두 손을 마주잡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인지 난처함인지 아니면 그저 회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고 저 또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날 있었던 일, 집안 사람들이 다 봤어. 네가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남편 망신시켰으니 그건 버릇없는 짓이야. 내 사과를 듣고 싶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 30년 키우면서 너처럼 내 얼굴에 똥칠한 년은 처음 본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제 심장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서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더 큰 소리 낼 권리가 있고 남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옳다고 믿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시누이 나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빈정거렸습니다. 언니, 이 집 보고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집을 팔겠다니 본색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나영 씨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그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 만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비웃음 섞인 콧소리를 내뱉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할 때조차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반응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는 또 다른 죄목이 추가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 매달 납입한 할부금 영수증, 대출 신청인 정보에 제 이름이 적힌 은행 서류, 모든 것이 제가 이 집에서 수년간 살아온 방식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요구하는 것 없이 늘 침묵하며 저는 서류 뭉치를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사고 제 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도 제가 갚았습니다. 민준 씨는 집을 사는데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월 할부금조차도요. 그저 가구를 사는 데만 돈을 썼죠. 저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집 때문에 결혼했다고 매도당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판다고 하면 파는 겁니다. 제가 집 계약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마지막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떴고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부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영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탁 하는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에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 때문인지 창피함 때문인지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를 다시 생각해봐라. 집안이 아직 조용해지지도 않았는데 온 식구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전처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에 그들은 제가 입을 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체면도 차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돌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어머님이 부리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이지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남을 심판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기둥이 아니라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대꾸를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야 할 민준 씨는 성적이 나쁜 학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온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가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아버지의 찻잔 옆에 그 종이를 놓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상거주 종료 통보서입니다. 이 집은 혼인 전 취득한 저의 고유 재산입니다. 오늘부로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나영 씨의 이 주소지에 대한 거주권을 종료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기한은 오늘부터 10일입니다. 거친 말도 고함도 없었지만 그들은 제 눈빛에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이며 절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아내였고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더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나영 씨가 소리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늘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의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이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거실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그들이 수년간 저를 꽝참했던 엉터리 도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눈물도 말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부터 사과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엄마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3일 후 제가 거주 종료 통보서를 보낸 그 4층 집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도 시누이가 의자를 끄는 소음도 남편이 한숨 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었으며 더 이상 사람을 무시하는 악취가 나지 않는 집으로 법적 기한에 맞춰 쫓겨난 그들은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데리고 고무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이웃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되는 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시라고 했다더군. 근데 며칠 못 가서 결국엔 대놓고 말했다나 봐. 언니, 우리 집도 지금 좁아 터져요. 애 둘에 갓난 손주까지 있는데 내 식구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집안의 어른이라는 지위는 누가 봐도 양보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척집 대문 앞에서 그녀는 그 지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모댁을 나올 때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만 꼿꼿이 허리를 펴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녀는 늘 그랬듯 나영 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잠잘곳 하나 마련 못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제 와서 여기저기 구걸이나 하고 다니게 만들어? 나영 씨는 에어컨도 없는 서울 날씨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꼭 내가 원인인 것처럼 말하더라. 그 여자가 우리를 쫓아낸 거잖아. 잊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SDN, 즉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두리에 있는 낡고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25제곱미터도 안 되는 벽지가 벗겨지고 에어컨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이런 곳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런 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쳐다보기도 싫네. 하지만 이제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려 잠을 청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나영 씨는 매일 덥다, 가렵다, 먼지 난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씨는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아마 지금처럼 명확하게 깨달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 집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던 아내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집이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자가 베푸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두어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낡아빠진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저는 강경하게 선을 그으면 저쪽도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 밖으로 내몰리고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님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저를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며느리로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이세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 온 식구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그저 모든 대화를 끝내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부인. 이제 제 딸한테 더는 참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을 거니까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딸깍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년간 딸의 집에 올 때마다 죄인처럼 지내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하셨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준 씨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셈이야. 저는 무시했습니다. 1분 후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온 가족을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저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사소한 일이라는 단어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그 말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 사소한 일은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의 존엄성이 그릇 하나 때문에 짓밟힌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는 이해할 것이라 희망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침묵을 사소한 일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장하지 않자 1시간 뒤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파괴한 거야.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가족은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내가 굳이 무너뜨릴 필요도 없지. 마침표도 감정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그것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옆으로 치우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이라는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명확한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딸 된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제가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엉터리 도덕과 경멸로 가득 찬 감옥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한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문자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떤 깨달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제 인내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걸음만 더 양보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전진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가던 날, 날씨는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든 고요한 호수처럼 회색빛의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재산 명세서, 혼인 전 취득, 부동산 증명서,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서 다툴 필요도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문을 열고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의 초췌한 얼굴을 마주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작게 아려왔습니다.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다가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지도 마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헛개비를 안는 사람처럼 그가 저를 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울었습니다. 함께 산 몇 년 동안 저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제 어머니가 모욕을 당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버팀목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모든 글자는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빈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는 존중받아야 해. 그런데 당신은 지난 몇 년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짓밟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선 적 있어? 그날 기억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멍청이라고 소리쳤던 거. 그 말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았어.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당신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일 뿐이야. 그 말은 마지막 칼날인 동시에 제가 그에게 했던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 없이 저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뒷모습은 제 기억 속보다 더 작고 마르고 희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분쟁도 조정 요구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의 혼전 재산은 법에 따라 온전히 보호되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합법적인 끝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방의 문을 스스로 열고 마침내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이미 지켰고 놓아야 할 것은 이미 놓았으니까요.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평범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 들러 몇 가지 생필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꽤 평화로웠습니다. 작고 아담한 아파트에서 저는 비로소 제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를 지나가려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하지만 예전처럼 쩌렁쩌렁하지는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물건 진열 좀 도와주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소파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온갖 명령을 내리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옷깃, 비닐 장갑을 낀 어색한 손놀림. 그때 배달 기사들이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전 시누이 나영 씨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치며 시골 촌뜨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그녀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영 씨의 시선은 저를 스치자마자 마치 강한 햇빛에 눈이 부신 사람처럼 황급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햇빛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허리를 숙이거나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약 제가 멈춰서서 무언가 말을 건넸다면 이 만남은 제가 베풀고 싶지 않은 동정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식사를 하며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두부 부침을 집어 조심스럽게 불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떤 사람은 그릇 하나 깼다고 엄마를 멍청이라고 욕했지. 하지만 진짜 멍청한 건 자기를 위해 참고 견뎌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란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낮에 제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제 곁에 앉아 평온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올바르게 살고 무시당했을 때 당당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초라한 상황에서 마주쳤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고개 숙여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한 사람만 참고 다른 모두가 그를 무시한다면 그 인내는 언젠가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만약 누군가 당신의 어머니를 모욕한다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가족을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 쉼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묵묵히 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가슴 깊이 남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깨는 작은 목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